황상민의 시사심리 엿보기라는 코너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짜뉴스의 정체, 가짜뉴스의 심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마치 걸음망처럼 사실과 거짓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사실을 뉴스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방송에서 주로 하는 팩트체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으려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황심소에서 셜록홈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매트릭스 세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패널이나 작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뉴스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 또 일상의 삶에서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만일 당신이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진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 세상에서 기계가 만드는 우리의 삶의 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널 신청은 sherlockhuang@gmail.com으로 황상민의 시사심리 엿보기에 참가하는 자신의 사연이나 의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패널이나 작가로 방송 제작에 참여하시기 힘드시다면 황심소를 후원하시는 것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매트릭스 세상을 탐색하는 오늘의 황심소 사연은 셜록홈과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고, 이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이런 우발적인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수차례 칼로 찌른 범행 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사건의 발단이 단순한 언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나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범인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정신병자다. 상해 이범 전과자다. 라고 말하며 언론이 그 범인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이 미친놈이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미친 사람의 발작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 넣으면 다시는 이러한 살인사건이 안 일어나는 건가요? 또한 이에 대한 청원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청원의 핵심 내용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라며 처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면 다시는 이러한 살인사건은 안 일어나게 되나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해자가 게임 중독이라며 게임이 문제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대체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신병, 약한 처벌, 게임 중독, 모두 자기가 보는 것이 원인이고 해결 방안이라고 보는 이 상황이 어쩌면 저에게는 살인사건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번 살인사건을 보면 강남역 살인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택했던 방법은 남녀 구도로 사건을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다툼, 남탓만 생기고 사건은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왜 자꾸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좀 폭넓죠? 조금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 PC방 살인사건이나 또는 남편이 부인 때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긴 한데요. 사실 그거를 분노조절 장애라고 이 진단하는 것부터가 그 사건이나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좀.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느끼는 분노를 폭발하듯이 표현한 건 사실인데,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PC방 그 사람도 평소에는 거의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고 상당히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스스로 이 억울하고 참고 또 부당한 거에 대해서 묵묵히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작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에 되게 미숙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해요. 사람 대할 때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하고 긴장하니까 일상 대화를 거의 잘 못하는 상황에서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랬을 때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대하면 이 사람도 본인이 그거를 감당할 상황도 아니면서도 발작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왜 이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기본 정서가 상당히 감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감성적인 게 사실은 사람들이 공감되고 수용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감정이 공감되거나 수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느낄 때는 폭발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거나 하면 또 그것도 폭발해요. 그래서 잘났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폭발을 하면 갑질이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렇지 않고 상당히 뭐 소외되고 위축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불안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잉행동장애 또는 뭐 감정 폭발이 일어난 거 분노조절 장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때 그것이 훨씬 멋있게 좋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안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가지는 감정적인 혼란이 훨씬 더 적게 느껴져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또는 이런 수모를 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층을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수용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엄연히 사회적인 생활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부터 시작해가 돈이 있냐 없냐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뚜렷하게 다른 사람을 뭐 무시하거나 또는 대하는 것들이 아주 팽배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 감정이 수용되지 못하거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억압된 사람들은 다 그런 짓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개는 이 억압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고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 무시하면 사소한 거에 발작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피해의식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현실의 삶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심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평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 어떤 사소한 거로 가지고 발작적인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특히 저는 이 사회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뭐 큰 사건들이 있거나 뭐 그게 촛불 집회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이게 적어져요. 해소할 수 있는. 그렇죠. 일종의 해소든 아니면 어쨌든 이 감정적인 분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되면 이런저런 형태나 이유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이민자들에 대한 거를 사회적으로 분노로 표출시키게 한다든지 또 뭐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 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척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나타나는데 꼭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분산되거나 또는 확대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농촌 공동체 이제 이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 농촌 공동체는 그래도 이제 나는 이 공동체에서 큰 역할이나 큰 지분이 없어도 이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정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다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우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살인에 이르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이 테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계속 더 발생을 할 가능성은 확률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공동체라는 거를 사실은 산업적인 사회적인 특성으로만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체라는 게 심리 공동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공간에 갔는데 하다못해 PC방에 갔으면 그 PC방에 오는 손님을 사람들이 우리 공간을 이용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이 쓰레기 같은 놈, 도둑놈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쉬울까요? 고마운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잘 하기 힘들어요. 그게 이 PC방이든 식당이든 이게 알바를 통해 가지고 주인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 PC방이든 식당이든 오는 손님들이 전부 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식당이 늘어나고 또 그와 비슷한 업종들이 늘어나는 사회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실제로 뭐 농촌 사회가 아니더라도 도시 사회더라도 그 사회가 진짜 공동체 개념을 가지려면 마치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주인이 그냥 자기가 그거를 생활의 하나로 하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항상 나의 삶을 도와주는 우리 고객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가게가 운영이 될 때 그 공동체라는 게 아무리 도시 환경이라도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장인들 뭐 그걸 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잘 모르니까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항상 공동체적인 그런 유대감을 만들 수 있고 공격적이나 그런 행동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대기업에 의한 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모든 가게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PC방조차도 사실은 그 친구가 알바생이 아니고 주인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재밌게도 이런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거나 경우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 그 기준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감이 되느냐는 둘째치고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마치 쌈딱처럼 행동을 하고 평소 얌전하고 소극적인 거와는 달리 이런 행동들이 불쑥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무 일에 뭐 상관이 없는데도 개입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뭐 보통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깜빡등 안 켜고 끼어드는 차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엉징을 하는데 그게 남자만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평소에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분노 발작 행동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는 뭐냐면 자신이 숨기고 싶은 또는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짜증과 공격성을 나타내요. 사실 뭐 조용한 사람도 이제 성질이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용한 사람들을 100명이라고 뒀을 때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한 20명 수준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특성은 자기가 현재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대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생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뭐 회사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기가 기차니즘 대가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심각해지면 밖에도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만나며 지내는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의 심리 상태에 있으면 상당히 많은 신체 증상을 호소를 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할 때 막 끝까지 따지고 싸우기보다는 혼자서 참아야 되면 이제 신체적인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는데 그렇게 되면 뭐 편두통이나 우울증, 소화불량, 뭐 심지어 거식증, 가장 또 많이 언급하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러면서 신체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이라고 돌리니까 더욱더 이제 다른 특별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의존을 하죠. 약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술이나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술에 의존하거나 약에 의존하는 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쉽게 인정하거든요. 개인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데 뭐 조금 이런 상황이 있고 좀 우울하면 그래 우울증 약 먹어 병원 가 이런 식으로 다 퉁치고 또 우리 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뭐 몇천 원 몇만 원 주면 뭐 약 받으면 그 약에 이제 의존하면서 지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말씀하신 거 개인이 본인 스스로를 잘 파악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럴 때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잘 파악한다라는 말은 개인이 자기 삶을 잘 성찰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있는 상황을 그대로 수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내 문제가 내 책임인 것처럼 돌아주고 이 사회는 이 국가는 그러면 책임이 없단 말이냐 이런 식의 이제 또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뭐 88만 원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수저 뭐 헬조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개인이 각각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이 스스로 성찰하기보다는 이거는 누구 탓으로 돌리는 이 사고를 사회학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를 더 좋지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학자처럼 자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성찰되지 않고서는 너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 라고 할 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물론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걸 하면 우리 문제가 훨씬 더 해결이 잘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영웅 같은 지도자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면 박근혜도 대통령 되고 MB도 대통령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거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그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상당히 키우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질문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만이라도 되면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 아니다
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생각했을 때에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교육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그러면 그 교육의 문제는 학원 가서 배워야 되냐,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냐 하는 그런 식의 사고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습관들, 사고를 지금 현 교육에서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걸 교육의 문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이라는 그렇죠.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죠. 그죠? 뭐 술을 마시면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도 이야기 나누죠. 그죠? 네. 수다 떨 때. 그때 수다 떨 때 무슨 이야기로 가지고 수다를 떠느냐라는 그 질문만 차라리 던지면 훨씬 낫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얼마를 보냐, 너는 어느 집에 사냐, 초점이 자기한테 있느냐 남에 있느냐 라는 질문만 던지면 이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쵸. 그런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나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남의 시선과 남의 집과 이런 직위에 더 관심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거 하면 이제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맞아요. 바로 그거죠.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가도 자기의 인생은 없고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편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뭐 좀비인 줄 아냐? 좀비세요. 인간으로 살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사시네요. 그럴 때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뭘로 보기는요, 좀비로 보지.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나 그럴 때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질문을 차라리 던지는 거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직업을 가져라, 이런 학교를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약간 주체성이 결여된.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세대가. 그렇죠. 그게 일제 식민지부터 박정희 독재 시대 그거를 겪으면서 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주체성이 없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뭐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민주화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민주화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닌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랜차이즈랑도 좀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 한국 사회에서 참 보면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자영업 이렇게 할 때 왜 유달리 이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 훨씬 심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게 대기업의 행포와 똑같은 거를 반복하느냐라고 하면 어쩌면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 졸업하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마치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장님과 그 회장님의 후손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노예가 되는 그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회장님의 노예가 되는 코스프레를 하는 게 자영업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다. 왜 그럴까? 똑같은 구멍가게를 해도 본인이 독자적으로 구멍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회는 왜 개인이 뭔가를 하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할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기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말이 좋아서 시스템이지. 아주 분명한 주인과 노예의 시스템이고. 착취 구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착취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데모하면 그거는 노예들의 합창밖에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벌리고 있잖아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제 나 자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러한 주체적인 나를 알면은 이제 그러한 감정들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해서 뭐 위협을 가해서 한 게 아니라 나의 행동도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성찰?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좋게 이야기하면 성찰과 반성이라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성찰과 반성은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만한 거 항상 액세서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한 거를 특히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 현상에서 항상 놓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는 전혀 진정성하고 관계없이 모릅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리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 용어로 사용되는 게 성찰과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외부로서 강제되어진 억지로 하는 거지 진정으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너무 잘 보여주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뻔뻔한 이 낯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거는 이 스트레스나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또 남 탓하는 마음 이런 걸 다 꾹꾹 참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트럼프나 이제 뭐 한쪽으로 돌려서 표출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지도자 시대의 사명을 아는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특히 그거를 누구 탓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적 사명을 설정을 해가지고 국가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통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뭐 그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 잘하잖아요. 뭐 요즘에 1대1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뭐 그리고 사실은 독재 국가에서는 그걸 잘하거든요. 박정희 시절에는 뭐 $1,000 소득 뭐 이러고 국민소득 $1,000 그러고 뭐 마이카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물질적인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또는 아주 극빈한 상황에서는 영양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산층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극빈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는 진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사회에서의 삶의 가치나 철학 또 각 개개인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옛날에 케네디가 인류를 달에 보냅시다 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원대한 꿈이라든지 그 국가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뭐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시대에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뭐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쌍팔년 시대에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고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것도 민주주의는 결국에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 사회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뭘 위해서 사는가 사실은 그거는 똑똑하고 잘난 정치 지도자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는 기껏 내세우는 게 돈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만 소리를 하고 국민들 사기를 치니까 이제 모두 도둑놈이다는 건 확실히 아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떤 도둑놈이 내 눈에 나를 피곤하게 만들까?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눈에는 죽일 도둑놈으로 보이고 참을 수 없는 내가 강도 때려잡는 그 상황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뭐 판사
기자, 뭐 전부 다 쓰레기, 새끼, 뭐 이런 용어로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노조절 장애는 마치 재판정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형사사건인데도 판결을 내리면 판사 보고 대놓고 악쓰면서 니 새끼는 니는 뭐 잘했냐, 더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사회 자체의 기본적인 권위와 정체성 자체가 상당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는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을 하면서 한두 사람 이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회 전체가 지금 타살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뭔가의 그런 비전이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국민적 에너지나 이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표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남 탓하는 모습을 아주 전형적인 일반 시정 잡배와 별로 다르지 않는 장사미사들이 그냥 이 시장판에서 싸우는 거의 탐욕을 하루 잘 보여주는 모습 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리더의 책임이에요. 그 조직의 리더, 집단의 리더, 사회의 리더, 그 다음에 국가의 리더, 그 리더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라면 또는 어떤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라면 이런 각각의 자기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각각의 사건마다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어쩌면 그 지역의 구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할 때, 또는 경찰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판사한테 물어야 됩니까? 검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할 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뭐 판사 검사는 나라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거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리더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문제인가 이러면 이제 모든 게 너무나 많이 엮여져 있으니까 결국에 가장 쉬운 거는 그래, 그 행동을 한 놈이 나쁜 놈이라고 일단 그냥 그래, 분노조절 장애, 너 미친놈이야, 이러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몰아가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어떻게 축소해서 그냥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왜 네가 치부해버리고 시간 맞춰서 약 안 먹었냐? 약 먹었으면 그냥 더 죽은 대로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뭐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고 해결할 가능성이 더욱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계속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리더 역할을 하는 거. 하다못해 유치원 원장 몇 년 동안 도둑질 하고 나서 그것도 우리 잘못이냐,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육부 책임이 아니냐, 그럴 때 도둑놈이 내가 도둑질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도둑질하는 걸 못 잡은 경찰 잘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는 거를 누군가가 저분들한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도둑놈이니까 국회의원을 그럼 또 누가 지적할 수 있나요? 그럼 검사를 지적할 수 있나요? 검사도 도둑놈이고, 진짜 그러면 판사는 더 큰 도둑놈이야. 이런 식의 사회가 됐으면 이제 사실은 진짜 이게 큰 적폐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진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또 그랬을 때 내만 참거나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를 자살하는 집단 자살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나 지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되거나 또는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든지 철학이 더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권력을 앞세운 사람들은 매번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은 정당하고 항상 앞에 있는 놈들은 죽일 놈이라고 다 때려잡고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뭐 대학 교수라도 자르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른 척하고 네. 뭐 참 이런 나라에서 뭐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까 그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네요. 그 철학이 부재한 나라. 예. 뭐 이제 그런. 이럴 때 저는 어떤 걱정이 되냐. 이러면 또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칸트가 어떻고 뭐 태계가 어떻고 이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또 이것도 철학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철학인데 뜬구름 잡는 그리고 어디서 수입한 거를 철학이라고 내세우는 이 또 사이비 지식인들의 또 말장난이 될까봐 이런 걱정이 들어요. 결국에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눈으로 남의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 그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이 아닌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고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돼버린 거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또 이것도 교육의 문제인가요? 할 때 글쎄 참 순환 논쟁이네요. 그게. 예, 그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기꺼이 나의 생활에서 내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 꺼내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뭘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냥 술이나 마셔. 뭐 차라리 어디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해. 어디 투자하면 돈 생긴다는 이야기해. 누가 돈 많이 벌었더라. 누가 무슨 차 샀더라. 이런 이야기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천박한 삶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사는 삶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뭐 어디가 맛있더라. 많이 처먹었다. 적게 처먹었다. 살을 뺐다. 쪘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우리 스스로 더 개돼지가 되는 그런 걸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개돼지로 사는 사람들은 개돼지로 산다고 했다고 해서 또 당장 제 목 잘라 이래가지고 목은 잘랐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좋긴 좋나 봐요. 다시 복귀도 하고. 네, 나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나에 대한 그래서 그렇죠. 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생생하게 아마 어쩌면 내가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인간이 뭐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미친 짓을 했다라고 단순히 돌리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나는 때때로 진짜 총이 있으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다 갈겨버리고 싶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게 저 사람들의 행동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연의 삶, 뭐 이런 식으로 TV 프로를 보면서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산에 사는 산사나이의 삶을 동경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형당해 죽은 일본의 그 오음진리교 교주 같은 경우에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상당히 우리 일본 사회가 진짜 병들었고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경각심을 주는 분명한 계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종교 집단이냐 테러 집단이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근데 일본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다 정신병 환자로 돌리려고 하지. 본인들이 거의 유사 정신병 환자로 살고 있고 이 사회 전체가 미친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는 그렇죠.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사건 하나 뭐 정신병 환자 우울증 뭐 심신미약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룰 게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맞아요.
강남역 살인 사건도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뭐 남녀 편가르기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그 여성 이게 혐오 코미디 같은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닌데. 맞아요. 그거를 엉뚱하게 남녀 대결 구도로 만들고 또 나중에는 미투까지 연결시킬 때 이 사회가 진짜 서로 상대방을 빨갱이다 또는 우파 골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 논리를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사회 현상에 다 적용시키는, 야, 이거는 거의 유치원생 초등생들의 싸움들을 보고 서로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우리는 왜 안 될까, 이런 고민들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사자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물론 그게 여성 혐오, 뭐 여성 죽고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이제 이 조절을 건이 이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시 또 벌어지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 뭐 좀 왜 좀 더 발전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교수님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 기사에서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좀 연락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 참 나도 그래서 딱 부러지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를 너무나 상투적이고 통념적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경고 신호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 사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경고 신호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어디까지 가야지 진짜 끝까지 가는 건가를 보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고 신호를 좀 시그널을 이제 제대로 응원의 시그널을 된다. 계속 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만약에 제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교수님이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가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게 당신도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이게 좀 거창하고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결론은 나지 않은 얘기지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경각심을 좀 갖자라는 정도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초점이 있는 어떤 공감대를 찾고 또 어떤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떤 이 사회가 진짜 조금씩 병들어가고 말라가고 파괴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건 그 애가 불량품이고 정신병자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기사만 돼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꼭 잘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직도 특정 정치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고민하고 그들을 구원자처럼 팬처럼 따르고 또는 정책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나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내가 모여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황심소의 공사모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오성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며 촛불과 같은 참여도가 생겨날 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호텔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죽장면 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